1412년 여름 한성부 인덕궁 57세의 순덕 왕대비가 천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상황 정종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동생 태종이 형을 위로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열었지만 정종은 잔치가 무르익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간 아내가 떠올라 혼자 즐길 수가 없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잔치를 파한 채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이자 첫 번째 대비 정한왕후 김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정한왕후의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 김문중은 밀직 사승지를 지냈고 할머니는 파평유씨 정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담양이씨로 사만국대 부인에 봉해질 만큼 품격 있는 가문 출신이었죠. 외할아버지 이해는 판해빈 시사를 거쳐 사후에 문화자 시중으로 추중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오빠인 석준대선사를 비롯해 작은오빠 월성군 김수, 남동생 김삼원, 그리고 3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오빠 김수는 정한왕후보다 무려 17년이나 많은 1338년생으로 훗날 태종의 외척 숙청 때도 유일하게 화를 면하고 1409년 72세의 나이로 편안히 세상을 떠날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당시 고려는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간섭이 약해지고 새로운 세력들이 부상하던 시기였죠. 그 중에서도 동북면 출신의 무장 이성계는 왜구 토벌과 요동정벌 반대로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한왕후가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가와 혼인한 것은 고려 말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성계는 동북면 출신의 무장으로 왜구 토벌의 영웅이었고 그의 가문은 급속도로 권력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6아들을 두었는데 이방가는 그중 둘째였습니다. 이방가와 훗날의 정종은 형제들 중에서도 특별한 성품을 지녔습니다. 첫째 진안대군 이방후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셋째 이간대군 이방희도 요절했지만 이방가는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권력욕이 강하지 않았고 온화하고 고든 성품을 지녔죠. 정직하고 바른 성격으로 형제들 간의 다툼에서도 중립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경주 김씨 가문의 장녀 김씨가 이방과의 배필로 정해진 것은 양가 모두에게 좋은 혼사였습니다. 김천서의 집안은 명문가였고 이성계의 집안은 떠오르는 권력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혼인이 특별했던 이유는 정략적 이유보다 두 사람의 성격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정한왕후는 부드러운 성격의 검소한 생활을 추구했습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유한한 덕이 있고 투기하는 마음이 없어 내조가 대단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조용하고 한가롭게 속세의 욕심에서 벗어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고 권세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이방가는 아내의 덕성을 존경했고 정한왕후는 남편의 정직함을 사랑했습니다. 고려 말의 혼란한 시기 이성계 집안이 정치적 풍랑 속에 있을 때도 이 부부는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하나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가는 후궁들을 두었고 그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성빈지씨, 숙빈유씨, 정빈노씨, 해빈양씨, 정빈안씨, 공빈홍씨, 정빈신씨 등 7명의 후궁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15남 8녀가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정종의 후손들은 대부분 성빈지씨가 낳은 턱정군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정비인 정한왕후와는 자녀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한왕후가 선천적으로 불임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한왕후가 남편의 후궁들과 그 소생 자녀들을 질투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이 23명의 서자녀들을 친자식처럼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실록의 기록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그녀의 실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습니다. 이성계가 요동정벌을 반대하며 군사를 돌려 개경으로 진군한 사건이었죠. 이로써 최영과 우왕이 축출되고 이성계는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정한왕후의 시댁은 이제 고려 최고의 권문세족이 되었습니다. 1392년 마침내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조의 시작은 이성계 가문에게 평화가 아니라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 투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태조 이성계는 계비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신의 왕후 소생의 왕자들, 특히 공이 많은 다섯째 이방원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궁궐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1398년 8월 26일 밤 개경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 공신들과 이복 동생들을 제거하는 유혈 사태였죠. 이난의 배경에는 복잡한 권력 구도가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후궁 출신에서 계비가 된 신덕왕후 강씨를 총애했고 그녀의 소생인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신의 왕후 소생 왕자들, 특히 이방원의 불만을 샀습니다. 정도전 등 개국 공신들은 세자 이방석을 중심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했고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그는 선제 공격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피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 개국 공신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세자 이방석과 그의 친형 무한대군 이방본도 제거되었습니다. 신덕 왕후의 소생들은 모두 사라졌고 정도전이 꿈꾸던 재상 중심의 정치 구도도 무너졌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들이 살해되었고 측근 신하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깊은 슬픔과 분노에 빠졌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이방원의 군사력과 정치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때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방원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형 이방가를 세자로 추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방원이 직접 왕위에 오르면 피로 얼룩진 찬탈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태조와 정적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가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온화하고 야심이 없어 통제하기 쉬운 인물이었습니다. 1398년 10월 14일 영안군 이방가가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로써 정한왕후는 왕세자빈이 되어 덕빈이라는 봉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왕세자빈 생활은 고작 8일에 불과했습니다. 정한왕후와 이방가 부부는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들은 권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한 삶을 바랐던 부부에게 왕위는 오히려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동생 이방원의 무서운 결단력을 목격한 그들은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피로 얼룩진 권력의 계단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1398년 10월 22일 태조 이성계가 아들 이방가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정종의 즉위였습니다. 이로써 정한왕후는 덕비로 봉해지며 조선의 두 번째 왕비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비는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였지만 그녀는 1396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태조의 정비 신의 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이전인 1391년에 사망했고요. 따라서 정한왕후는 조선 건국 후 살아서 왕비의 지위를 온전히 경험한 첫 번째 여성이었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대비가 될 운명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자리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의 즉위는 형제들 간의 타협의 산물이었고 실권은 여전히 동생 이방원이 쥐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명목상의 국왕이었고 이방원은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이방원은 정한군에 봉해져 국정을 총괄했고 군사력도 그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는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복 형제들은 제거되었지만 신의 왕후 소생 형제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넷째 회한대군 이방가는 이방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언제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정한왕후는 이런 상황에서도 본연의 덕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의식을 추구하지 않았고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친척들과도 무난하게 지냈고 시동생들과 그 부인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특히 실권자인 시동생 이방원과 그의 부인 원경왕후 민씨에게 예를 갖추며 조심스럽게 처신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불안은 감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남편 정종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불안정한 시기를 견뎌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있었던 부부. 그들은 밤마다 서로를 위로하며 내일을 기약했을 것입니다. 1400년 그들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종의 제위 기간은 불과 2년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종은 형식적인 군주였지만 나름대로 국정을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1399년 2월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했습니다. 태조 때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다시 개경으로 돌아갔던 것을 제4 한양으로 옮긴 것이죠. 하지만 이마저도 이방원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정한 왕후는 이 시기 왕비로서의 역할을 조용히 수행했습니다. 화려한 의례나 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검소한 생활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실록에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것도 그녀가 얼마나 조용하고 신중하게 처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왕비로서 앞에 나서기보다는 남편을 내조하고 궁중을 안정시키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정종과 정한왕후 부부는 이 불안한 시기에도 서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두 사람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종은 후궁들 사이에서 많은 자녀를 두었지만 정실인 정한왕후를 각별히 대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서자녀들을 친자식처럼 돌보며 척통이 없는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400년 1월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넷째 회한대군 이방관이 주모자였습니다. 그는 다섯째 이방원의 권력 독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이 공을 세웠지만 정작 왕위는 둘째 이방가가 차지했으니 넷째인 자신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박포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이방원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신속하게 군사를 동원해 이방간의 난을 진압했습니다. 1400년 2월 불과 한 달 만에 난은 평정되었습니다. 이방간은 유배되었고 그의 세 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피로 얼룩진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정종의 입지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명목상의 국왕으로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이 드러났습니다. 이방원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공고해졌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이방원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종과 정한왕후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할까? 왕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실권 없는 왕으로 명목만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야사에 따르면 정종에게 양위를 권한 사람이 바로 정한왕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정한왕후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의 안위를 걱정했고 이 불안정한 정국에서 벗어나 평온한 삶을 살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정종 역시 권력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동생 이방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이 왕위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나라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그는 이 권력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1400년 11월 정종은 신하들에게 양위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하들은 형식적으로 만류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는 것을.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1400년 12월 7일 정종은 동생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태종의 즉위였습니다. 정종의 제위기간은 정확히 2년 1개월 15일이었습니다. 조선 역대 왕 중에서도 가장 짧은 제위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로써 정한왕후는 순덕 왕대비의 존호를 받으며 조선의 첫 번째 대비가 되었습니다. 순덕이라는 존호는 순하고 덕이 있다는 뜻으로 그녀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었습니다. 왕비에서 대비로. 겉으로 보면 지위가 격화된 것 같지만 정한왕후와 정종에게는 오히려 해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양위 후 정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습니다. 새로운 왕 태종은 형을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정종과 정한왕후에게는 별도의 처소가 마련되었고 충분한 봉양이 제공되었습니다. 태종은 형에게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 위해 형을 이용한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한 왕후는 이제 왕실의 어른으로서 존경받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왕비 시절의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나 상황과 대비로서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태종의 치세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연속이었고 정종과 정한 왕후는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왕위를 버렸지만 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지켰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후 정종과 정한 왕후 부부의 삶은 오히려 평온해졌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더욱 의지하며 살 수 있었죠. 정종은 아들이 없었지만 젊은 날의 정으로 아내와 함께 사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는 유명한 일화에서 잘 드러납니다. 어느 날 태종이 후궁을 드리는 문제로 원경왕후 민씨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상황 정종은 크게 못마땅해하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이 없지만 젊은 날의 정으로 사는데 추상은 이미 아들이 많지 않은가? 왜 또 장가를 들려 하는가? 이것은 정종이 태종에게 따끔한 소리를 한 것으로 실록에 기록된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정신소생의 척자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종은 후궁들 사이에서 많은 서자와 서녀를 두었으니까요. 이 일화는 정종이 얼마나 애처가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식이 없어도 아내 정한 왕후와의 부부애만으로 충분히 행복했던 것입니다. 권력보다 사랑을, 야망보다 평온을 택한 부부였습니다. 순더 왕대비로서 정한 왕후는 궁중에서 존경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성격과 검소한 생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유한한 덕이 있고 투기하는 마음이 없어 내조가 대단히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투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남편의 후궁들과 그 소생 자녀들을 질투하지 않고 너그럽게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정종의 15남 8녀 서자녀들에게도 친자식처럼 아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친척들과도 무난하게 지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고 친정 오빠인 월성군 김수는 태종의 외척 숙청 때도 유일하게 화를 면할 정도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정종과 정한 왕후 부부는 성격적으로도 잘 맞았습니다. 정종 역시 곱고 정직하며 바른 성격의 인물이었으니까요. 권력욕이 없고 온화한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1412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순더 왕대비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천식이 심해져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죠. 8월 11일 음력으로는 6월 25일 순더 왕대비 정한 왕후 김씨가 한성부 인덕궁에서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이자 첫 번째 대비의 생애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한 왕후가 세상을 떠난 시기입니다. 그녀의 시동서인 원경왕후 민씨가 무려 47세의 나이에 늦둥이 막내를 낳은 지 이틀 후의 일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 태종과의 사이에 많은 자녀를 두었고 말년까지도 아이를 낳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정한 왕후는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종의 슬픔은 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 권력의 풍랑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온 동반자를 잃은 것입니다. 동생 태종은 형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위로 잔치를 열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었고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간 아내가 떠올라 혼자 즐길 수가 없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잔치를 파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태종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이 숙연해졌습니다. 정종과 정한 왕후의 애틋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한 왕후는 개성 판문구역 영정리 백마산 동쪽 기슭에 묻혔습니다. 능의 이름은 후릉입니다. 두텁다, 돈독하다는 뜻의 후자를 쓴 것은 그녀의 덕망과 부부간의 두터운 정을 기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정종은 아내보다 7년을 더 살았습니다. 1419년 정종이 6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는 아내 곁에 묻혔습니다. 후릉은 쌍릉의 형태로 정종과 정한 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생전에 서로를 깊이 사랑했던 두 사람은 사후에도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후릉은 현재 북한 지역에 있어 남한 주민들은 방문할 수 없습니다.
정종의 어머니 신의왕후의 재릉 역시 북한에 있어 같은 처지입니다. 2009년 6월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을 포함한 남한내 모든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지만 후릉과 재릉은 북한에 있어 아쉽게도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신일이 되면, 즉 돌아가신 날을 기리는 제사일이 되면 구리 동구릉에 있는 태조의 건원릉 정자각에서 정종과 정한왕후를 함께 모시고 제양을 올립니다. 비록 능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후손들은 이렇게 두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한왕후는 조선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째, 그녀는 조선의 첫 번째 왕비이자 첫 번째 대비로서 조선 왕실의 전통을 세우는 데 기여했습니다. 비록 재위 기간은 짧았지만 왕비로서 그리고 대비로서의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이상적인 부부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음에도 서로에게 만족하며 살았고 권력보다 사랑을 택한 부부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종이 잔치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화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셋째, 그녀는 덕망 있는 왕비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기하지 않고 검소하며 부드러운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과 잘 지냈습니다. 남편의 서자녀들까지 친자식처럼 돌본 너그러움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원경왕후 민씨는 정한왕후가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인품을 칭찬하면서 자신이 너무 심하게 행동했음을 뒤늦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원경왕후조차 정한왕후의 덕망을 인정한 것입니다. 1419년 9월 정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7년을 더 살았지만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 곁으로 갔습니다. 개성의 백마산 동쪽 기슭 후릉에는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둘째 임금과 그의 왕비, 권력보다 사랑을 택했던 부부가 영원히 함께 쉬고 있는 곳입니다. 정한왕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며 진정한 성공은 높은 지위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